여러분, 한글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15세기에 창제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사실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한글의 기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 밝혀낸 것은 바로 한 미국의 언어학자였습니다. 그 연구자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에서 시작된 문자가 아니라 그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된 아시아 대륙을 넘나드는 문화적 교류와 언어적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한글의 이야기는 사실과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글의 진짜 기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학생과의 대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진실을 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한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글의 기원에 얽힌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씩 밝혀가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코엔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유럽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언어들을 연구해왔고 언어의 기원과 변화 과정에 대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 강의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수업이었습니다. 주제는 세계 언어의 개통과 발전이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 그룹을 설명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기존 이론을 토대로 한국어는 고립된 언어이며 특정 어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과 연결된다는 가설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죠.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한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그 학생은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이었고 자신의 조국의 언어가 고립된 언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연구를 종합한 논문들을 예로 들며 한국어가 투르크어, 몽골어, 일본어와 함께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에 속하며 그 기원이 약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입증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학계에서 확실히 정립된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자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마티너 로비츠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셨나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유전자 분석과 고고학적 연구까지 종합하여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이 신석기 시대 중국 유화 지역에서 농경을 하던 민족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라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구를 자세히 검토한 적이 없었죠. 그렇다고 강단에서 학생에게 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항상 반론과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자 그 학생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조국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고립된 언어가 아닙니다. 만약 교수님께서도 이 연구를 직접 검토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강의실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연구, 논문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저는 그 학생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언어학을 연구해온 제가 한 학생의 말 한마디에 기존의 학문적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학생이 언급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내게 도전한 만큼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논문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머릿속에는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류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은 제가 짐작했던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41명의 학자가 참여한 대규모 연구였고 언어학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유전학까지 총동원된 종합적인 연구였어요. 논문에 따르면 학생이 말한 것처럼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은 유라시아 전역에 퍼진 방대한 언어 집단이었고 그 기원은 약 9,000년 전 중국 요하 지역의 신석기 농경민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어는 정령 고립된 언어가 아니었단 말인가? 논문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가설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비슷한 언어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봤지만 이 연구는 오히려 농경 문화가 언어 확산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모음 조화와 문장 구조의 유사성이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몽골어, 투르크어까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를 따르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같은 구조는 영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죠.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학문이란 끊임없는 반론과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논문 하나로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저는 곧바로 연구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제임스 코엔 교수입니다. 최근 귀 연구소에서 발표한 트랜스유라시아 어족 관련 논문을 읽고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연구의 근거가 된 주요 데이터와 분석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답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엔 교수님. 귀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진 중 일부가 곧 보스턴에서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니 직접 만나 자세히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과 직접 만날 기회라니. 단순한 논문 검토를 넘어 이제는 연구자들과 대면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학회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보스턴의 한 국제언어학 학회장에서 연구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회가 열리는 호텔 컨퍼런스룸에 도착했고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며 연구진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코엔 교수님,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를 비롯해 3명의 연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어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연구진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우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한 언어 비교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연구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우리는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의 공통 요소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단순한 어휘 유사성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 의문 변화 패턴, 그리고 역사적 문헌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죠.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어족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반박하자 한국인 연구자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는 연구자들이 어휘 유사성만으로 언어 관계를 판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는 몇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일본어, 몽골어, 그리고 투르크어에는 수식어가 앞에 오는 문장 구조, 전미사를 활용한 문법 변화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독일인 연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적 특징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분석과 고고학적 연구를 병행하여 약 9,000년 전 중국 요하 지역의 농경민들이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을 이루었음을 실제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필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고립된 언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결코 고립된 언어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언어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 일본인 연구자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직접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책과 논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라고? 지금까지 제 연구는 주로 서양 학계에서 인정된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현지에 직접 가서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있는 연구자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연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역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구, 논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본인 연구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한국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인지 더욱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논문과 서적을 통해서만 접했던 한국어. 과연 한국어는 어떤 언어이며 정말로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의 일부라는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 문자일까? 좋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국에 한국인 연구자는 반갑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한국 방문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독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박을 위해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는 저를 직접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한국인 연구자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텔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를 직접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리듬감이 독특합니다. 문장 구조는 일본어와 유사한데 발음과 억양은 또 다르군요. 연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를 두고 논쟁이 많았죠. 하지만 한글을 직접 접해보시면 한국어가 얼마나 독창적인 언어인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연구자와 함께 경복궁 근처의 한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저를 한글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세종대왕의 동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창제한 문자로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설명을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자가 발명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니? 그리고 왕이 주도해서 만든 문자라니? 연구자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변형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죠. 우리는 전시관을 돌며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조화를 고려한 모음,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는 방식까지. 저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도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며 발음 원리에 기반을 둔 문자라니. 특히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는 의구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위대한 문자라면 왜 서구 언어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세계적으로 더 널리 쓰여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뒤적이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한글날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라니. 문자 하나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였습니다. 백성이 문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기존 문자 체계는 지배층이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하게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고안된 문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군. 그때 저는 연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글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한 작은 서예 공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에 들어서자 붓과 먹이 놓인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서예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고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공간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직접 한글을 써보시면 왜 이 문자가 특별한지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붓을 들고 종이에 한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수록 한글의 조형미와 체계적인 구조가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완전한 글자로 조합되는 과정은 마치 작은 퍼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것을요.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나고 체계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문자. 지금껏 서구 학계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였습니다. 붓을 내려놓으며 저는 연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한글이 특별한지. 연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도 직접 보셔야겠죠. 서예 공방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한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표기 방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전광판, 스마트폰 광고, 음식점의 메뉴판, 그리고 도서관의 책장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 키보드는 직관적이고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고 AI 기반 언어 모델에서도 한글의 분석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하나의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문득 처음 수업 시간에 저를 지적했던 그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분명히 말했었죠.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직접 연구해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학생의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한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방식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겁니다. 기역은 혀끝이 목구멍 쪽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한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연구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노트에 적다가 멈칫했습니다. 문자 하나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반영한 사례가 또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조합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문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대부분의 언어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그래서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현대적인 기술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인 언어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유럽 언어들이 언어 발전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언어들, 특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인 연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겠군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역할 말씀이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구권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이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나서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 체계인지 알리겠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한글 전도사가 되시는 거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군요. 이제는 내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자마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글과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가 고립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이며 한국어는 결코 고립된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것을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글의 놀라움을 전파하는 한글 전도사가 될지도 모릅니다.